그 여자는 내 남편의 사택에서 내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그 남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복도로 쏟아져 나온 것은 익숙한 남편의 채취가 아니라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달콤하고 끈적한 저가형 향수 냄새였다. 8년이다. 남편이 지방 공기업 간부로 발령난 뒤 우리는 금요일 밤에 만나 일요일 오후에 헤어지는 주말 부부로 살아왔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남편은 늘 내게 미안해했다. 여보, 혼자 밥 먹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참자. 우리 노후는 꼭 붙어 있자. 그 다정한 말들을 등불 삼아 나는 8년을 버텼다.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의 관사, 그 좁은 현관 앞에서 마주한 여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헐렁한 남편의 잠옷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가 유난히도 뻔뻔해 보였다. 내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전복장 통이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아부인 되시죠? 저 여기 같이 살아요. 그 여자가 웃었다. 아주 해맑게 마치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듯.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살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박혔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여자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여자는 40 초반쯤 되었을까.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묘한 비굴함이 서려 있었다. 남편의 잠옷 소매를 걷어올린 그 여자의 손목에는 내가 보지 못한 화려한 금팔찌가 번쩍이고 있었다. 여보. 아니,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안쪽에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던 남편 박도현이 나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는 당황하면 항상 오른쪽 입꼬리를 살짝 경련하듯 움직이는데 지금 그 입꼬리가 미친 듯이 파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8년 동안 내가 믿어온 세계가 저 남자의 젖은 머리카락과 여자의 웃음 뒤로 증발해버린 기분이었다. 이게 다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정이었다. 남편은 급히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손에 닿는 느낌조차 오물이 묻은 듯 불쾌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응? 복도에서 이러지 말고. 남편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나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거실은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정갈했던 소파 위에는 꽃무늬 쿠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화장품 샘플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남편의 공간에 다른 사람의 삶이, 그것도 여자의 삶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설명해. 저 여자가 왜 당신 잠옷을 입고 있고 왜 여기서 같이 산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내 외침에 남편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여자를 쳐다봤다. 그러자 그 여자 이혜진이 내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너무 경솔하게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도현 씨 아니 박 부장님 상사이신 최정우 본부장님 아내예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잠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랍니다. 상사의 아내. 나는 멍한 정신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래, 여보. 최 본부장님 알잖아. 저번에 우리 집에도 한번 오셨던 분. 그분이 이번에 해외 연수 발령이 급하게 나셨는데 사모님께서 집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생기셨어. 본부장님이 내게 특별히 부탁하셔서 사택방 하나가 비니까 잠시만 계시게 한 거야. 잠옷은 사모님이 짐을 아직 다 못 옮기셔서 내가 빌려드린 거고. 정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진지했다. 그는 원래 착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회사에서도 거절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길가에 쓰러진 취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집까지 데려다주다 파출소 신세를 진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나는 그 기막힌 설명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내 20년 결혼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또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 것이라고 믿는 게 훨씬 쉬웠으니까. 상사 아내를 왜 남편 사택에 재워? 호텔도 있고 민박도 있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날 선 질문에 이혜진이 눈물방울을 그렁그렁 매달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본부장님이 박 부장님을 가장 신뢰하셔서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박 부장님은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제 무례한 농담 때문에 오해하게 해드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가녀린 체구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내 마음 한구석이 약해졌다. 정말인가? 최 본부장이 워낙 권위적인 사람이라 부하 직원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며 슬쩍 내 팔을 문질렀다. 여보, 나 알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딴짓을 하겠어. 최 본부장님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고 내가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는 거 알지? 그분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사모님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내가 좀 안쓰러운 마음에 정말 방만 빌려드린 거야. 남편은 끝까지 선의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곤경에 처한 여인을 돕는 기사라도 된 양숭고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찜찜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남편은 현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내 손목목에 든 가방을 챙겨주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정말일까? 정말 상사의 아내일까? 그런데 왜 내 남편의 잠옷을 입고 있었을까? 그 여자의 눈빛은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8년 동안 주말 부부 뒷바라지 하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남편 보낼 반찬 하느라 손등은 늘 부르터 있었다. 반면 사택에서 본 그 여자의 손은 매끄럽고 고왔다. 그 대비가 가슴을 쿡쿡 찔러댔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착함이 처음으로 소름 끼치게 느껴진 밤이었다. 그날 이후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비 온다는데 우산 꼭 챙겨. 같은 사소한 걱정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독처럼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사랑이라 믿었을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위장막처럼 들렸다. 나는 서서히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잡초 같았다. 나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폈다. 주말 부부로 지내며 경제권을 각자 관리해왔기에 그동안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형마트 식료품비가 매주 10만 원 넘게 찍혀 있었다. 혼자 사는 남자가, 그것도 주말엔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평일에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단 말인가. 게다가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로 결제된 내역에는 내가 모르는 여성 의류 브랜드와 유명 피부과 결제건도 섞여 있었다. 설마 내 돈으로 그 여자를 먹이고 입힌 건 아니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가슴이 뛰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또 그놈의 선의와 사정을 핑계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 수요일 나는 연차를 내고 다시 강원도로 향했다. 이번에는 기차가 아닌 렌터카를 빌렸다. 사택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6시 30분 남편의 차가 들어왔다.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서 이혜진이 내렸다. 두 사람은 장을 봐온 듯 양손에 봉투를 가득 들고 있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이혜진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다. 그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상사의 아내를 대하는 부하 직원의 예의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명백히 사랑에 빠진 남자의 손길이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택 현관 앞에 섰다. 도어락 번호는 내 생일 그대로였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현 씨, 이것 봐. 고기가 너무 좋아 보여. 오늘 당신 기운 없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혜진아, 고생 안 해도 돼.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이혜진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남편의 다정한 대답이 이어졌다. 나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쌈을 싸주던 두 사람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남편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당신이 왜 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혜진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아, 사모님. 또 오셨네요. 이제 그만 연극 좀 끝내도 될까요? 박 부장님, 언제까지 숨길 건데요? 이혜진의 말투가 바뀌어 있었다. 공손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남편을 쏘아붙였다. 말해. 이 여자 누구야? 최 본부장 아내 아니지? 상사 아내라는 말 다 거짓말이지? 남편은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이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다. 정우 오빠, 응. 나야. 여기 박 부장 부인이 또 왔네. 오빠가 좀 설명해줘요. 최정우 본부장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최 본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 거참 서윤아 씨? 나 최정우예요. 혜진이 내 여자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우리 박 부장한테 잠깐 맡겨둔 거야. 박 부장이 워낙 사람이 좋잖아. 동생처럼 식구처럼 좀 돌봐달라고 내가 부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세상이 핑 돌았다. 상사가 자신의 상간녀를 부하 직원의 사택에 맡기고 부하 직원은 자신의 아내를 속여가며 그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다는 건가. 이 말도 안 되는 먹이사슬 구조에 나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박도현, 당신 미쳤어? 당신 상사 상간녀를 여기서 수발들고 있었던 거야? 내 명의 카드로 이 여자 옷 사주고 내 돈으로 고기 사 먹이면서. 내 비명 섞인 외침에 남편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여보, 본부장님이 정말 힘드시대. 본처랑 이혼 소송 중이라 이 여자가 갈 곳이 없대. 내가 안 도와주면 본부장님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나 승진 이번에 안 되면 우리 노후 어떻게 해?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다 잘 될 일이었어. 혜진 씨도 불쌍한 사람이야. 갈 데가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아. 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남편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니 당당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오히려 질투하고 화를 내는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인간은 악마보다 더 나쁘다. 자신이 선하다는 착각에 빠져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인간.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다. 이혜진은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들으셨죠? 박 부장님은 의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만 이해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조만간 정우 오빠랑 외국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라고요. 나는 그 여자의 얼굴에 식탁 위에 있던 물컵에 물을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여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남편은 혼비백산하여 내 팔을 붙잡았다.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남편의 그 말, 왜 이렇게 독해졌어라는 말이 내 가슴바닥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8년 동안 혼자 집을 지키며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이 파렴치한 인간들의 협잡질 앞에서 독해진 아내의 히스테리로 치부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속에서 울컥울컥 솟구치는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눈앞이 흐려져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착해서 문제라고? 아니, 넌 비겁한 거야. 내 야망을 위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의 비굴한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그걸 선이라고 포장하는 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야. 나는 핸들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눈물이 마른 자리엔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8년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채워넣기로 했다. 그것은 사랑도 용서도 아닌 철저한 계산과 응징이었다. 사택 3층, 아직 불이 환하게 켜진 그 창문을 올려다보며 나는 다짐했다. 박도현,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게.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의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나는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길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가만히 앉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날카롭게 방 안을 채웠다. 20년. 박도현과 함께한 세월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한 공대생이었던 그와 결혼해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내가 포기했던 수많은 꿈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희생의 끝이 고작 남편 상사의 상간녀를 위해 내 안방과 지갑을 내어주는 것이었다니.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여보 안 자고 뭐해? 불이라도 좀 켜고 있지.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다정한 척하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아까 그 집에서 풍기던 고기 냄새와 미세한 여자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그 냄새가 내 코끝을 찌르는 순간 참아왔던 역겨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앉아. 할 얘기 있어. 내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쭈뼛거리며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죄지은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 모습조차 가증스러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손으로 그 여자에게 쌈을 싸주고 머리카락을 넘겨줬겠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서. 여보, 아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근데 당신이 오해하는 게 있어. 나랑 혜진 씨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본부장님이 워낙 부탁을 하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당신도 알잖아.
이번 승진만 무사히 넘어가면 다 해결될 일이야. 남편은 또다시 상사와 승진을 방패 삼았다. 나는 탁자 위에 미리 뽑아둔 카드 명세서를 내던졌다. 이건 뭐야? 지난달에 결제된 백화점 명품 가방, 피부과 시술비 500만 원.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생활비 300만 원.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잖아. 당신 공기업 월급으로 이거 다 감당 안 되니까 내 적금 깨서 부어준 돈까지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저 여자한테 갔어. 당신이 무슨 재벌이야? 상사 여자를 왜 당신이 부양하느냐고. 내 고함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변명하듯 내뱉었다. 그게 혜진 씨가 지금 계좌가 다 묶였대. 본부장님 사모님이 소송 걸면서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는 거야. 본부장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 차용증도 써주신댔고 사람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당신도 알잖아. 나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거. 그건 내 돈으로 할 때나 선행이지. 이건 내 피땀 어린 돈이야. 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나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었어. 당신은 내가 우스워? 내가 당신 승진을 위해 상간녀 수발이나 드는 도구야?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 정말 독해졌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인정 많고 따뜻했던 서유나 어디 갔어? 사람이 좀 여유를 가져야지 돈 몇 푼에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난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뿐이야. 본부장님 은혜를 어떻게 모른 척해.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굴었다. 자신의 비도덕적인 선택을 인정과 의리로 포장하며 나를 속 좁은 안으로 몰아넣는 그의 화법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착하다고 믿고 있구나. 그게 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이야. 죄의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 나는 실소했다. 허탈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 대단한 의리 지키느라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대출받은 것도 잊었나 본데 그 돈 당장 내와. 내 명의 카드 다 정지시킬 거고 당신 사택 보증금도 내 돈 들어갔으니 당장 빼서 돌려줘. 뭐? 보증금을 빼면 혜진 씨는 어디로 가라고. 당신 진짜 잔인하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쳐? 지금 그 여자 쫓겨나면 자살하겠다고 난리란 말이야. 남편의 눈에는 진심으로 이혜진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에 대한 미안함보다 그 여자가 처할 곤경에 더 가슴 아파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자살? 해보라고 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박도현, 당신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그 여자랑 그렇게 불쌍해서 죽겠으면 가서 같이 살든가 같이 죽든가 마음대로 해.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유나, 여보, 제발 좀 대화로 해. 당신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그의 외침은 새벽 내내 이어졌지만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0년의 세월이 단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아침 거실은 적막했다. 남편은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남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보, 잠시 냉각기를 갖자.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혜진 씨 문제는 내가 잘 정리할게.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돈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테니 너무 걱정 마.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미안해.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정리라는 말이 얼마나 비겁한 거짓말인지 나는 잘 안다. 그는 정리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저 소나기를 피하고 싶을 뿐이겠지.
나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퉁퉁 부은 눈, 푸석한 피부. 8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며 남편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이것이라니. 나는 가만히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유나. 나 이혼해야겠어. 아주 처절하게.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의문이 생겼다. 최정우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여자를 부하 직원에게 맡길 만큼 무책임한 인간인가? 아무리 권위적인 상사라 해도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졌다. 평소엔 건드리지도 않던 그의 개인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낯익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최정우 본부장의 이름으로 온 항공권 예매 내역서였다. 그런데 목적지가 이상했다. 해외 발령이라더니 편도 항공권의 행선지는 동남아의 한 휴양지였다. 그리고 날짜는 이미 열흘 전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최 본부장은 이미 떠났다. 그런데 왜 이혜진은 아직 남편의 사택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남편은 아직도 본부장의 부탁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걸까? 나는 곧바로 남편의 회사 동료인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님, 저 유나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바깥사람 승진 축하 파티 좀 하려고 하는데 최 본부장님도 같이 모시고 싶어서요. 요즘 본부장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과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사모님 모르셨어요? 최 본부장님 지난주에 불명예 퇴직하셨잖아요. 공금 횡령 건으로 감사팀 조사받다가 급하게 짐 싸서 외국으로 도망치듯 나가셨는데 박 부장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도망쳤다고? 그럼 이혜진은? 아, 그렇군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럼 혹시 본부장님 사모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김 과장에게서 본부장 아내의 번호를 받아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다. 남편이 말한 선의의 실체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복잡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SNS를 확인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친구의 아이디로 몰래 들어가 본 남편의 게시물에는 어제 내가 봤던 그 고기 파티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 밑에 달린 남편의 코멘트가 내 눈을 찔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는 당신을 지킬 거야.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 그 당신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다. 남편은 단순히 상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혜진과 깊은 늪에 빠져 있었다. 나는 곧바로 최정우 본부장의 아내를 만났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와 횡령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이혼 소송의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었다. 혜진이요? 그 여자 우리 남편 하나로 만족할 여자가 아니에요. 박도현 부장님? 그분 참 유명하시죠? 우리 남편 뒤처리 다 해주면서 혜진이 수발까지 들고 있다는 소문 나도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헤집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문이라니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그것은 최 본부장이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한 조사 보고서였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가 남편 박도현의 차명 계좌를 거쳐 이혜진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박 부장님, 단순히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횡령 돕는 대가로 혜진이랑 같이 살 수 있게 판 깐 거죠. 최 본부장이 도망치면서 혜진이를 박 부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일종의 퇴직금처럼요. 박 부장님이 혜진이를 예전부터 짝사랑했다는 건 회사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런 기분일까? 나는 카페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정신을 유지했다. 8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며 외로움을 견뎠던 시간이
남편에게는 상간녀를 쟁취하기 위한 설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박도현. 너는 정말 무서운 인간이구나. 불쌍한 여자를 돕는 정의로운 남자의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남의 여자를 가로채기 위해 범죄까지 가담했다니. 나는 본부장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왔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선의를 강조했는지, 왜 내 돈을 펑펑 쓰면서도 당당했는지. 그는 자신이 이혜진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다. 돈은 내가 벌고 생색은 자기가 내면서 사랑까지 쟁취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 길로 남편의 사택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정면 돌파였다. 번호를 바꿨을까 걱정했지만 도어락은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남편과 이혜진은 와인을 마시며 뭔가를 즐겁게 상의하고 있었다. 내 등장을 확인한 두 사람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당신 또 여긴 왜? 남편이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나는 대답 대신 이혜진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남편의 명의로 된 새 통장들과 각종 보험 서류였다. 이건 뭐야? 박도현 설명해봐. 혜진 씨 암보험까지 내가 들어줬더라. 수익자는 왜 너로 되어 있어? 둘이 아주 한 몸처럼 살기로 작정했나 본데 최 본부장이 이거 알면 참 좋아하겠다. 내 서슬 퍼런 말에 이혜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다. 사모님, 남편 간수 못한 건 본인 잘못이죠. 도현 씨가 나를 선택한 건 내가 가엾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숨막히게 해서예요. 매일 돈돈거리며 사람 피 말리는 당신보다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내가 더 좋대요. 됐어요? 이혜진의 도발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왕? 그래, 왕처럼 떠받들어줘서 좋았니? 박도현, 너 내가 오늘 본부장 사모님 만난 거 모르지? 최 본부장이 도망치면서 너한테 이 여자 넘기고 간 거, 그리고 너희 둘이 공모해서 회사 돈 빼돌린 거 나 다 알고 왔어. 이제 내 그 착한 가면은 끝났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옷소매를 잡았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난 정말로 난 그냥 혜진이가 불쌍해서. 아직도 그 소리야?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혜진, 너도 잘 들어. 내가 믿고 있는 이 착한 남자 박도현이 얼마나 비겁한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가진 이 서류들 회사 감사팀이랑 경찰에 넘기면 너희 둘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남편의 가슴을 세차게 밀쳤다. 그는 소파 뒤로 힘없이 넘어졌다. 이혜진은 불안한 듯 남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그 견고해 보이던 의리와 사랑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박도현, 너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쓰레기야.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는 자각조차 없는 괴물. 내가 그 괴물을 20년 동안 키웠다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소파 위에 던졌다.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였다. 사인해. 안 그러면 너희 둘 다 감옥 가게 될 거야. 횡령 방조, 공금 유용, 그리고 증거 인멸까지. 내가 다 준비했거든. 남편은 서류를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유나,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벌레가 내 몸에 닿은 것 같은 불쾌함 뿐이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혜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박도현, 너 진짜 찌질하다. 사랑한다며? 나 지켜준다며? 마누라가 협박하니까 바로 무릎 꿇는 거야? 에라이, 인간아.
이혜진의 비아냥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혜진 씨,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최 본부장 말이야. 외국으로 나갈 때 당신만 두고 간 줄 알지? 아니, 다른 여자랑 같이 나갔어. 그것도 당신보다 훨씬 젊은 여자랑. 이혜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뭐? 그럴 리 없어. 정우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본부장 아내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공항 출국장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최 본부장의 모습이었다. 이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들었다. 사태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은 울부짖고 이혜진은 악을 쓰고 나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다. 지옥이 따로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제 서로를 뜯어먹어봐. 너희가 말한 그 숭고한 사랑과 의리가 얼마나 값싼 것이었는지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면서 처절하게 무너져갔길.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택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었다. 2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익명으로 보낸 우편물이 본부장 사택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이제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다. 사택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내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믿어온 견고한 거짓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의 진동이었다. 나는 차창을 열어 서늘한 새벽 공기를 들이켰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8년 동안 나는 이 길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왔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온병에 담았던 대추차, 그가 잠든 사이 몰래 닦아두었던 구두, 그리고 그가 승진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순진한 희망들이 비릿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기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유나야, 이제 울 시간은 끝났어.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저 남자가 가진 가식의 무게만큼 처절하게 돌려줘야 해. 그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야.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남편의 회사인 공기업 감사실을 찾았다. 평소 남편의 인품을 칭송하던 동료들이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감사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 손에는 본부장 아내에게 받은 횡령 증거물과 남편이 내 카드로 이혜진의 생활비를 충당한 내역, 그리고 그들이 사택에서 부적절하게 동거했다는 거주 기록이 들려 있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박도현 부장은 회사 내에서 살아있는 성인 대접을 받던 인물이었기에 이 폭로는 회사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과 같았다. 박 부장님이 정말로 본부장님의 횡령을 돕고 게다가 이런 사적인 관계까지 얽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모님, 이건 박 부장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물음에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인생이 끝나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결과죠. 저는 그저 가려진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남편은 늘 말했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 착한 행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게 해주세요. 감사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나는 박도현과 마주쳤다. 그는 회의를 가던 중이었는지 서류 가방을 들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이 지워졌다. 그는 당황하며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내게 달려왔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설마 아니지? 유나, 제발 아니라고 말해. 그는 내 팔을 붙잡고 구석진 비상계단으로 나를 끌고 갔다.
그의 눈은 공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눈빛을 봐. 아내의 마음이 부서진 것보다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저 비겁한 눈빛을. 말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여기서 파면당하면 우리 애들은,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그에게는 이제 착한 사람의 가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우리 애들, 우리 노후. 그 말을 이혜진이랑 와인 마시면서 했어야지. 내 카드로 그 여자 피부과 결제해 줄 때 생각했어야지. 박도현, 넌 끝났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박 부장 타이틀,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오늘로 전부 사라질 거야. 내가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난 그냥 본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힘이 없었다고. 본부장님이 혜진이 좀 돌봐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게 도리잖아. 그게 사람의 의리잖아. 남편은 끝까지 의리와 도리를 운운했다. 나는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비상계단에 찰진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남편은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의리? 내 의리는 상간녀한테만 해당되는 거니? 20년을 내 옆에서 피땀 흘린 나에 대한 의리는? 너는 의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잔인한 기회주의자일 뿐이야. 내가 지키려던 건 의리가 아니라 내 승진이었고, 내가 돌본 건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내 욕망이었어. 나는 말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 남편이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묘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바로 진실의 무게야, 박도현.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날 오후 사택에는 이혜진을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본부장 아내의 협조로 사택 거주권이 말소되었고 이혜진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다시 사택으로 향했다. 이혜진은 현관 앞에서 울부짖으며 버티고 있었다. 이거나. 나갈 데 없어. 도현 씨 어디 있어? 나 좀 살려줘.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이혜진을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사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였고 이미 얼굴은 반쯤 나간 사람처럼 튄 모습이었다. 이혜진이 그에게 매달리자 남편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비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리 안 가? 이혜진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을 지키겠다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인생의 오물 보듯 대하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게 바로 너희들이 자랑하던 사랑의 본 모습이야. 이익이 사라지면 곧바로 증오로 변하는 값싼 감정들. 나는 두 사람 앞에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에 쓰러진 이혜진과 헐떡이며 서 있는 박도현. 그들의 초라한 모습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둘이 참 잘 어울리네. 박도현, 이제 알겠어? 내가 말한 그 착함의 결말이 이거야. 너희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게 될 거야. 이혜진 씨, 당신도 똑똑히 봐. 당신이 믿었던 그 착한 남자가 당신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혜진은 나를 매섭게 노려봤지만 이내 힘이 풀린 듯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남편은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차 문을 닫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이제 너에게 줄 기회는 단 한 조각도 없어. 너는 내가 만든 그 지옥에서 천천히 타 죽어야 해.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나며 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사택 건물을 바라봤다. 8년의 주말 부부 생활, 20년의 결혼 생활이 그 건물 속에 갇혀 영원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에 새로운 공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쓸 차례였다. 박도현이 결코 되찾지 못할, 그리고 내가 다시 읽어낼 나의 진짜 인생에 대하여.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법원 정문을 나오며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쏟아지는 햇살을 마주했다. 오늘부로 박도현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었다. 결과는 완벽한 나의 승리였다. 박도현은 회사에서 파면당했다. 횡령 방조와 공금 유용 혐의가 인정되어 퇴직금은커녕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공기업 간부라는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이제 그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남은 생을 살아가야 했다. 이혜진 역시 본부장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내가 제기한 명예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재산과 사택 보증금,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탕진한 4명의 돈까지 전부 회수했다. 박도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강조하던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음의 대가로 얻은 처참한 빈곤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박도현이 나를 따라와 소매를 붙잡았다. 유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지금 고시원 전전하고 있어. 일용직이라도 구해보려는데 나이 많다고 써주는 데도 없고 나 정말 죽고 싶어. 당신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한때 번듯했던 박 부장의 모습은 간데없고 낡은 점퍼를 걸친 초라한 노인 하나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잔인하다고? 20년 동안 당신만 바라본 나를 기만하고 상간녀를 위해 내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 잡았던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지.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박도현 씨,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심은 씨앗을 당신이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당신이 말했잖아.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근데 왜 당신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까? 답은 간단해. 당신은 한 번도 착했던 적이 없거든. 당신은 그저 비겁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착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나한테 팔아먹었을 뿐이야. 그래도 우리 정이 있잖아. 20년 세월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그는 내 구두 끝을 붙잡고 매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 정은 당신이 사택에서 이혜진이랑 와인 마실 때 이미 다 타버렸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당신에 대한 연민도 분노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이제 나한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미리 대기시킨 택시에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박도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이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잘 봐도 유나야. 저게 바로 가짜 선의가 도달하는 종착역이야. 집에 돌아온 나는 제일 먼저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던 서재를 깨끗이 비웠다. 텅 빈 방 안에 오후의 햇살이 가득 들어찼다. 나는 그곳에 내 화실을 꾸미기로 했다. 결혼 전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숨을 쉴 준비를 마쳤다. 아이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내 곁을 지켜주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 20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치유제가 되었다. 며칠 뒤 우연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혜진은 최정우 본부장을 찾아 동남아까지 쫓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본부장에게 문전박대당하고 현지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박도현은 여전히 지방을 돌며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각자의 지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너희들이 서로에게 맹세했던 그 영원한 사랑과 의리를 그곳에서 마음껏 증명하면서 말이야. 나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다. 시들어 보이던 화초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긴 겨울을 견뎌낸 생명의 의지가 느껴졌다. 내 인생에도 이제야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눈가의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사랑을 잃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창을 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타인의 가짜 눈물에 내 인생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세상에는 정말로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욕망을 선의로 포장해 타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박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소중한 사람들의 곁을 지킬 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수많은 세월이 아깝지 않으냐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눈을 가졌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온전히 나의 것이고 나의 평화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착한 가면 뒤에서 홀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오지랖이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어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그때 참 용기 있게 내 인생을 선택했어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는 나만의 색깔로 나의 캔버스를 채워나갑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